여러분은 어릴 적 비가 오는 날, 학교를 마칠 때 우산이 없어서 엄마를 기다려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우물쭈물하고 있는 새에 친하지 않던 친구가 같이 쓰자며 손을 내밀어줄 때 그 친구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입학이나 취업, 결혼 같은 큰 사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우산을 씌워준 그 찰나가 운명의 순간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없을 때 사랑을 쫓아 파리에서 한국으로 온 프랑스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땅에서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었고 그때가 그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렌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어요. 김치 정도? 아니면 태권도?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22살이던 그해 봄, 대학에서 만난 장 피에르가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마를렌, 나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파리의 카페 테라스에서 오후 햇살을 즐기며 와인을 마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왜 하필 그곳이야? 제가 반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22살의 저에게는 사랑이 전부였고 장 피에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험인데 왜 말리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던 날,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조금 검색해봤어요. 서울의 네온사인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분주한 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냥 몇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외웠어요. 장 피에르가 있으니까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추위는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파리의 겨울과는 다른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첫 며칠간은 정말 신혼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장 피에르와 함께 명동을 돌아다니며 떡볶이도 먹어보고 동대문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은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그 맛이 신기했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와, 이게 정말 작동하네 하면서 장 피에르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홍대 근처에 원룸을 구했을 때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온돌 바닥의 따뜻함,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한국 사람들의 바쁜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골목에서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저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었어요. 매일 학원에도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저에게도 함께 공부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았어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굳이 한국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며 한국어 공부는 미뤄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안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 2달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쇼핑도 하면서 마치 긴 여행을 온 기분이었어요. 경복궁에 갔을 때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을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한국 정말 신기해 라고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은 과제가 많아서 혹은 친구들과 스터디를 했어 라는 말로 설명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 피에르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핸드폰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지라는 한국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수지야, 나도 너를 보고 싶어.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미 몇 달째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장 피에르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를렌, 이건. 그가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안해, 마를렌.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그 사진들 속의 그들은 절대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연인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제게 장 피에르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도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료를 확인했을 때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장 파리로 돌아갈 항공료가 없었어요. 제가 가져온 돈은 한국에서 몇 달 생활할 정도였고 갑작스럽게 항공권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한국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야 하지? 잘못한 건 나가 아닌데.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파리로 도망가는 대신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장 피에르보다 더 성공해서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었지만 그 감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원룸으로 돌아가서 장 피에르의 짐을 모두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너는 나가.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그 작은 원룸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마주했어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가 정복해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장 피에르가 없다는 현실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 피에르가 다니던 학원에 등록했는데 처음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다닌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 중국에서 온 샤오밍, 그리고 태국에서 온 이라 말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모두들 신기했어요. 프랑스 사람이 왜 한국어를 배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한글 자체가 어려웠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문화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 나이가 중요한 문화, 그리고 정이라는 개념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지하철역에서 길을 묻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학원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서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 때면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제가 가장 놀란 건 음식이었어요. 처음엔 매운 음식이 힘들었는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까지 한식을 자주 먹다 보니 파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국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학원 친구 유키가 K뷰티에 대해 알려준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를렌 언니, 한국 화장품 정말 좋아요. 같이 올리브영 가요. 처음 올리브영에 갔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파리의 세포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 샘플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랐어요. 유키가 추천해준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토너,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선크림까지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니 정말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졌어요. 한국어와 K뷰티에 이어 제가 빠진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공부를 위해 자막과 함께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로맨틱 코미디부터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다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장 피에르와는 다른 매력을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피부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국 음식과 K뷰티의 효과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받은 자극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진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피에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몇 달 만에 받은 메시지였는데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홍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장 피에르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를렌? 정말 너야? 완전히 달라졌네. 그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했어요. 그래, 나야. 잘 지내고 있어. 그가 다시 만나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 그 만남 이후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더욱 확실해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학원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면서 진짜 친구가 됐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기도 하고, 강남에서 쇼핑도 하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나라 음식을 해주며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제가 만든 프랑스 요리를 모두들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꺼내거나 건물 안으로 피했지만 저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비를 맞고 싶었어요. 마치 새로운 저를 씻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 속옷이 비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비가 자주 오니 보통 이럴 때는 비를 맞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한국에서는 조금만 비를 내려도 다들 우산을 쓰니 주변에서 절대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왠지 파리의 생각도 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더니 근처 카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나서야 그와 제대로 마주볼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가 건네주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민수예요.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제가 한국말을 해서인지 여행 온 외국인으로는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마를렌이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는 천천히 쉬운 말로 대화해 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비가 그쳤어요. 일어설 때 그는 자신의 외투와 우산을 빌려주면서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외투는 언제 편하실 때 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외투를 입고 걸으면서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장 피에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강렬하고 열정적이었던 장 피에르와 달리 민수는 따뜻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외투를 걸어두고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피부도 마음도 정말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민수의 외투를 돌려줘야 한다는 핑계로 사흘 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핑계였어요. 진짜로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를렌입니다. 외투 언제 돌려드릴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 때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마를렌 씨. 언제든 편하실 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다시 만난 민수는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프랑스 얘기를 하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파리는 어떤 곳이에요? 언젠가 가보고 싶어서요. 그의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장피에르는 항상 자기 얘기만 했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이 2시간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주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민수가 추천해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한강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자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고백이나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마를렌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라고 물었고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민수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심하고 배려 깊었죠. 제가 한국어로 주문하기 어려워하면 대신 주문해주고 길을 잃을까봐 항상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학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경복궁 야간 개장 때 함께 가서 한복 체험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마를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너무 과했어요. 매일 아침, 잘 잤어? 점심에? 뭐 먹었어? 저녁에?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엔 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원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 민수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남자친구가 와야 해요? 제가 물으니까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프랑스에서는 친구들과의 시간은 온전히 친구들만의 시간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수가 제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몇 시에 학원 끝나?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누구랑 만나? 매번 일정을 보고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인이어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문화인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만의 시간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민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만나기 싫다고 해? 혼자 있고 싶다는 게 그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닌데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연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첫 번째 큰 싸움이 있었어요. 학원 친구 유키의 생일 파티에 갔는데 민수도 함께 가자고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파티 내내 민수가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해도 계속 끼어들고 제가 다른 남자 친구들과 대화하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과 편하게 놀고 싶었는데. 그런데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게 뭐가 부담스러워?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 자유를 제한하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민수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된다며 항상 픽업을 해주려고 했고 주말에는 무조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마를렌, 우리가 연인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려고 해? 한국에서는 연인이 되면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긴 했지만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엔 부족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는 말을 너와 헤어지고 싶다 로 이해하거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는 말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 로 받아들이곤 했어요. 연애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자란 제게 한국식 연애는 마치 새 장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보고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민수와 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수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는데 제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말고 민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초대한 거예요. 마를렌, 생일 축하해.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어.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 우리 좀 쉬어요.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수는 갑작스럽다며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학원 친구들은 왜 좋은 남자를 놓치냐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까 이상했어요. 민수가 보내던 아침 인사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까 허전했고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잘 도착했다 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으면서도 정작 혼자가 되니까 민수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민수와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외투를 빌려주던 그 순간의 따뜻한 말입니다. 장피에르처럼 계산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마를레나, 만나자. 다시 만난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스케줄을 묻지도 않았고 왜 연락을 끊었는지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유롭게 자라서 한국식 연애가 어려웠어요. 미안해요.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프랑스 문화에 대해 잘 몰랐어.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이번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말이야.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처럼 쿨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가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민수도 한국 연애 문화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알려주기로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고 싶다 고 말하면 민수는 이제 알았어, 푹 쉬어 라고 말해줬어요. 대신 저도 민수가 걱정할 때는 집에 잘 도착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우리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민수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였고 저도 그의 걱정과 관심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2년이 더 흘러 우리가 사귄 지 3년이 되던 해 민수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처음 데이트했던 그 장소에서 말이에요. 마를렌,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살 것인가였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하잖아. 내가 외국으로 가면 누가 돌봐드려? 한국의 효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리울 것 같아요. 가끔은 프랑스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 민수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아버님께서는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시면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셨고 귀화 준비도 물어보셨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제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민수를 처음 봤을 때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정말 신사 같구나. 마를렌을 잘 돌봐주는 게 보여. 하지만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멀리 가면 언제 볼 수 있겠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문화적 차이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양가 가족 전체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어머님께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어요. 프랑스식으로 작고 아늑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친척들이 서운해하실 텐데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당과 혼수 문화도 낯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결혼할 때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민수는 전통이니까 맞춰야지 라고 답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근처에서 살면서 자주 안부를 살피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시면 좋잖아? 하지만 저는 가끔씩이라도 프랑스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1년에 몇 달씩은 파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를렌, 결혼한다는 건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왜 자꾸 프랑스 얘기만 해? 저도 답답했습니다.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제 가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갈등은 아이 문제를 얘기할 때 생겼습니다. 민수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이어야지.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고 한국 문화도 알아야 하고.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불어도 가르치고 싶었고 프랑스 문화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텐데. 한국에서 사는데 왜 프랑스 문화까지 배워야 해?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대로 결혼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에요. 민수도 힘들어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다른 건가?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미루기로 했어요. 아니, 사실상 이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어느 날 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직접 말하기 전에 그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 뵙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결국 가족 문제이기도 했으니까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부모님 댁을 찾아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간 거라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는 어디 있고? 어머님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요. 제가 프랑스 가족들도 그리워하고 가끔은 프랑스에서도 살고 싶은데 그때 아버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끔 프랑스에서 살면 되지 뭐. 요즘 세상에 한국에만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젊을 때 외국 나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안 됐잖아. 너희는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정말 놀라웠어요. 민수가 그렇게 걱정하던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들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희가 행복한 게 중요해. 어머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1년에 몇 달씩 프랑스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손자, 손녀들도 여러 언어 배우고 넓은 세상 경험하면 좋은 거 아냐?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민수는 제가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놀랍게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도 마음의 부담을 덜었는지 훨씬 유연해졌어요. 그럼 우리 1년에 3개월 정도는 프랑스에서 살까? 나도 프랑스어 배워보고 싶었어. 제 부모님께도 화상통화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민수가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다시 해줬어요. 마를렌,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지식했어. 외아들로 자라서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정작 부모님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와 결혼해 줄래? 어디서든 함께 행복하게 살자.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지금 저희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딸아들 하나씩 낳아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다툴 때도 많지만 오히려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말로 쉽게 화해하곤 해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서 학교 방학 시기에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인 프랑스 생활도 하고 있어서 행복에 겨워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들이 프랑스 오시면 저희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진짜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게 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가 또 한 번 제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